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남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제를 좀 여쭤보기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셨습니다. 네, 정말. 사실 민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크게 헌신한 분인데 네. 애도 기간을 설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애도 기간을 설정을 하고 화요일 날 그 귀국하시게 되면 예. 그때부터 장례 절차를 이렇게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뭔가 정치적 행위는 최소화하고 장래에 네. 집중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혜훈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3번이나 이렇게 공천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달을 끌어왔는데 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솔직히 네. 일일 의혹 네. 이거 나오는 것은 좀 속을 좀 끓이셨죠. 네,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고요. 예. 도대체 보수 정당은 이렇게 스크리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합당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선의 모임인 더민초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그 비판적 입장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오늘 또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더민초? 아, 총회도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 사망 소식 때문에 사고 소식 연기됐습니까?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일단 좀 그 입장 밝힌 것으로 좀 한정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건데 이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발표까지 이르렀던 걸까요? 그 목요일에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 합당 추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 발표 자체에 이전에 당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혹시 낌새도 전혀 못 찾으셨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최고위원들조차 이 기자회견 20분 전에 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통보받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 제기가 묵살됐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처럼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날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천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 뜻깊은 순간에 바로 합당 발표를 한 것은 네. 좀 당내 민주적인 측면이나 당내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날 이후에 당원들이 하루에 수백 통의 항의 문자를 의원들에게 쏟아냈고요. 네.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져서 그렇게 입장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금요일에 민영배 의원하고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민영배 의원은 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약간의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혀 낌새를 이제 살릴 수가 없었다. 근데 민영배 의원님도 그 이후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사후 취지에 맞아요. 네, 사후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의 교감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시잖아요. 이거 당무죠, 당무. 네, 그렇죠. 그리고 당무에 개입한다는 것은 헌법이나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당무에 관련돼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우선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 구체적인 논의나 그렇게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깊숙한 교감이나 조율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네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아니요, 그 초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우선 합당 자체에 그 충분한 절차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당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네, 우선 합당을 하려면 지방선거에 유리해야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죠. 네,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민주당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무역 문제들 그리고 코스피 5천 그 밖에도 그 소통하는 그런 행정 등을 통해서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차이, 선명성을 좀 드러내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이 정치적 구도가 보수 대 민주 진영 이렇게 또 다시 재편이 되게 되고 보수의 결집을 촉진하기 때문에 역방향이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좀 더 확장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식에 따라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네. 중도 표심이나 특히 뭐 2030 표심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 자체가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의 행보가 지금 필승 전략인데 네네. 거꾸로 달리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점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연구에 보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왼쪽에 있는 당과 같이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 결과가 더 좋았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선거를 치르는 게 경쟁 관계로. 네, 경쟁 관계를 같이 치렀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까지 끌어안는 면이 있어서 네. 선거 결과가 더 좋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네. 실제 이 합당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인지 이것을 좀 그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공학적 분석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자,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따로 선거를 치르면 네네. 호남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 네네. 예를 들어서 광역은 몰라도 네. 기초단체장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에서 무소속에 당선된 전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흡수해버리면 네네. 호남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과상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는 점 하나. 네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부산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움된다. 이런 공학적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서울이나 보수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상당히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선명하게 진보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정책처럼 네. 중도 보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예.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더 소구력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오히려 흐려지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 자체가 조금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도를 확장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합당 이후에 혁신당의 독자적 DNA 보존과 확대를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따르면 민주당의 지금 현안 내지 방향성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차피 합당 문제는 당원 투표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보면 네. 당연히 당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로 절차적인 절차가 나와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절차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합당을 통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중도층에서 표심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런 설득을 가지고 이것을 제안한 당대표께서 적극적인 설득과 그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이라든지 네. 계획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일단 당내 어떤 그 논의 테이블에 먼저 회부를 해서 네네. 검증과 평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지방선거에 유리한 것들에 대한 좀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들하고 네. 만나서 네. 2달 안에 끝내야 된다 합당 절차. 네네. 그다음에 지분 협상 없다. 네네. 당명은 그대로 간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의 구체적 계획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승래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그렇죠.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먼저 당내에 그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총에서도 이 얘기 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의총에서는 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구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하지는 못해서 그때는 짧게 끝났고 아마 조만간 또 관련된 의총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잡힐 것 같습니까? 네네네. 의총 다시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잠깐 어차피 이제 고 이해찬 그 전 총리 이제 그 애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잠복이 네. 좀 됐다가 네네. 일단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네네. 본다면.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이제 이게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정청래 대표가 좀 더 구체적인 네. 안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또 근거와 그리고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이 없는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네. 분석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니 좀 더 소통과 설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럼 의원님도 네. 당원들로부터 네. 지지자들로부터 전화나 연락 많이 받으셨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수백 통이 왔습니다. 한 600, 700통 정도의 문자가 하루에 쏟아졌고요. 하루에? 네, 네. 대부분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다. 다? 네.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오. 이렇게 무리한 합당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 예.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다른 의원들 비슷한 문자 이런 걸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좀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보는 건데 15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네.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네네.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네. 검찰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전횡을 저지른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죄를 덮어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리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암장이 있었고 표적이 네,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지금 검찰 개혁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을 하게 됐을 때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대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전체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법 개정에 담는다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걸?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올라온 법안은 중수청법과 공소청. 네, 공소청법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사실 그 보안 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형사소송법인가 네, 거기에 그렇죠. 관련.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올라온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사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나가고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그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법률 문외인인 제가 볼 때는 네. 자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면 원칙은 인정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안 한다면 법률 그 법조문이 네네.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먼저 나오고 네네.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그러니까 법조문에 명시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당연히 명시할 수 있죠. 지금 그래요? 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게 되면 공소시효가 다 물리적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그 다른 수사기관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계속 식으로? 핑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법에 담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섬세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의원님 개인 견해는 이제 네, 이런 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수청 이원 구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뭐랄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원 구조는 안 이원 된다. 구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쟁점은 이제 큰 쟁점은 이제 보안 수사권 이 문제로 이제 좁혀지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밖에도 근데 세부적으로는 좀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 원칙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검찰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네. 여쭤볼게요. 관본권 띠지 분실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광주지검에서 비트코인 분실됐잖아요. 네.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네, 검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고요. 지금 좀 아마 여러 가지 수사 사법 절차 개혁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쉽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잡초뽑기에 좀 너무 소홀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수백억 대라면서요? 근데 그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사안을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경위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네네. 이게 피싱 당한 건지 아니면 뭐 내부자 소행인지 이것도 지금 아직 그렇죠.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싱 당했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내부자면.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 아무튼 결국은 근본 원인도 역시 검찰 개혁을 둘러서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빨리 좀 마무리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형사사법 절차가 개혁됐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신중하게. 네. 그래서 저는 좀 대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개혁을 잘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